시작하겠습니다. 전공 B 문제입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세균성 내막염을 물어보는 문제고 세균성 내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내막염은 뭐예요?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막인 대표적인 게 지주막, 그 다음에 척수액에서도 염증이 생기는 거고 척수액까지도 전파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주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뇌척수액, 척수에 감염이 된 상태인데 원인은 뭐예요?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어떤 세균이죠? 인플루엔자균, 폐렴유균, 수막알균균들이 침범이 되므로써 CSF, 뇌척수액에 들어오면서 감염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뇌척수액 감염 증상으로 동반되는 게 두개내약, ICP가 상승되는 증상을 세균성 내막염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두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뇌막 자극을 검사하는 건데요. 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캐르닉 증후죠. 커니그 증후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증상 검사 방법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앙와의 자세로 누른 상태에서 대퇴를 복부 쪽으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을 90도 각도로 무릎 가고 만든 상태에서 신전을 하게 되면 대퇴 후면이 통증이 동반이 되고 무릎에 저항이 동반이 되어서 아프게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림이 브루진스키 사인입니다. 사인, 양성으로 보이는데 그림도 보시면요. 악마의 자세로 누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목을 앞으로 복부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죠. 목이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 다리가 어떻게 돼요? 굴곡이 되죠. 그래서 대퇴부라든가 무릎, 발목이 굴곡되는 증상을 보이는 게 브루진스키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균성 내막염 공부했을 거예요. 내막 자극 증상이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커닝 사인이 포지티브한 거, 브루진 사인이 포지티브한 거, 세 번째가 뭐예요? 내막 자극 증상에 두통이 동반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아까 내막염이기 때문에 두통 같은 경우는 경막이라든가 지주막하 공간을 지나가는 그 신경이 자극이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죠? 네 번째가 경부 강직이 나타나게 되죠. 목을 가슴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강직 증상으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 등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부 강직 증상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세균성 내막염의 내막을 자극하는 증상 4가지를 쓰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중에 2가지 검사 방법을 기술하라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 단어는 파킨슨 병이라고 되죠. 파킨슨 디시즈, 그 다음에 손이 떨려서 병원을 갔는데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교감 선생님 왜 내가 이런 질환에 걸렸는지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그동안은 건강하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질환에 걸렸느냐? 그러면 자, 이 파킨슨 디지즈가 나타나는 이유, 발생하는 이유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파킨슨은 이제 대표적인 게 정의를 본다 그러면 뭐죠? 추체 외로계에 있는 신경세포가 퇴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서 만성 중추신경성 퇴행성 변화를 우리 파킨슨 디시즈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추체 외로에서 특히 관련되는 게 우리 도파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추체 외로에서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 흥분 절단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도파민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파킨슨 디시즈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자, 특히 도파민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중뇌거든요. 선조체예요. 그래서 중뇌 흑질이라든가 선조체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질 못하죠. 왜요? 그 신경세포가 퇴행을 함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감소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감소하게 되면 얘가 밸런스를 맞춘다 그랬죠. 도파민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이 과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장 원인은 도파민의 감소,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의 과잉 생성이에요. 물론 이때 주체배록의 신경세포가 퇴행성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고 관련된 호르몬을 쓰라 그러면 도파민의 감소, 아세틸콜린의 과잉 생성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감소가 되면 수의적인 운동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불수의적인 운동 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게 떨림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아세틸콜린이 과잉 생성이 돼요. 그러면 경직 증상 등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직, 그 다음에 운동불능 등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킨슨 디시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3대 증상이 또 뒤에도 나오지만 불수의적 운동, 이게 떨림이거든요. 그래서 떨림, 경직, 운동불능이라는 대표적인 증상을 동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문제가 질환의 증상을 제시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불수의적인 운동, 떨림, 경직, 운동불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떨림은 어떨 때 떨려요? 내가 운동을 할 때 떨려요? 안정시 떨려요? 대표적인 파킨슨은 안정시 떨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이 되면 손이 더 떨리게 되죠. 손이 떨려서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고 글씨 크기도 작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직 증상이 보여요. 그래서 안면 경직 등이 되게 되고 후두부 경직 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기가 어려워지죠. 자세 불안정 증세를 보이게 되고 다리를 질질 끊는 걸음걸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근데 막상 운동이 걸음걸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통제가 또 어려워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증상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서 서행증도 나타나게 되고 또 자율신경계 증상들도 동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목소리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늠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조롭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의 빠르기가 굉장히 빨라서 이해하는 게 어렵고 이런 특성 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약명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얘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세틸콜린이 과잉 생성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도파민을 처방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파민은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도파민의 전구물질, 이게 뭐냐면 레보도파거든요. 자, 레보도파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레보도파를 쓰시면 되겠고 이 레보도파가 이제 전구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투여가 되면 뇌에서 도파민으로 변화하는 얘는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그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서 도파민으로 바뀌어져서 도파민 수치를 올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이 레보도파 투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보도파 약물 복용 시 주의할 점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장기 투여하게 되면 약물 효과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천천히 증가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공복 시 가장 흡수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코올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코올은 레보도파와 기량작용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피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보도파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질환에는 단백질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6, 그죠? 레보도파는요. 자, 비타민 B6를 제한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비타민 B6가 뇌에서 도파민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이 B6는 도파민으로 바꾸는 걸 못하게 막는 역할이 B6예요. 그렇기 때문에 B6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알코올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제한하라고 그랬죠? 단백질 제한하라.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낙상이잖아요. 그래서 낙상에 주의하라 티칭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계항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레보도파의 부작용하면 기립성 저혈압, 심계항진이거든요. 그래서 심계항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라든가 고온의 온탕 이런 데는 피하라는 그런 티칭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 자간전증으로 인한 치료 중인 35주 된 인부의 간호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거죠.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고혈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신 중에 고혈압이 나타나서, 그죠? 근데 임신 중에 어디예요? 지금 보면 몇 주라고 되어 있나? 35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중반기예요. 그래서 임신 20주,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임신 20주에 우리 임신성 고혈압, 그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혈압, 단백뇨, 부종을 특성으로 하는 질환을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고혈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간전증, 자간증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자간전증은 자, 경증이에요.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얼마죠? 그쵸? 고혈압은 140에 90이죠. 그래서 경증 자간정증은 140에 90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중증일 때가 지금 문제처럼 160에 110 이상으로 혈압이 뛰는 거죠. 그러면 자간전증이 심해져서 자간으로 바뀌게 되죠. 자간전이에요. 근데 얘는 자간증이에요. 자간전증과 자간증의 차이는 뭐냐면 수축기 혈압이 얘는 160에서 180까지도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을 보이는 거고요.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자간증은 경련이 동반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이 나타나기 전이 자간전증, 그다음에 혈압이 수축기압이 160에서 180 뛰면서 경련이 나타나면 자간증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간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혈압이 160에 110, 혈압이 높죠. 그 다음에 맥박은 90회, 호흡수는 12, 체온은 6도 8. 그러면 맥박수, 호흡수, 체온은 크게 문제는 없죠. 혈압이 아직 높고요. 그 다음에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30회. 그러면 얘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우리 피타라트톤, 피타라트 레이트? 그럼 얼마가 정상이죠? 120에서 160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만 높고 나머지는 다 노멀 레인지 범주에 있는 거죠. 아기도 괜찮아요. 자, 증상은 두통, 심화부 통증, 전신부종, 헬프 신드롬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자간전증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조만간 자간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심하고 계속적인 두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뇌가 부어오르죠. 뇌 혈관이 고혈압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뇌 부종이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 중추신경계가 흥분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두통, 굉장히 심한 두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화부 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간에 혈액 공급이 안 되죠.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심한 상복 간 쪽에 상복부 통증, 그래서 알류큐페인을 호소하게 됩니다.
호소하게 되고요. 두통이죠. 두통, 그 다음에 알루코페인, 그 다음에 전신 부종 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전신 부종 같은 경우도 이제 핍력, 소변량이 줄어들죠. 그럼으로 인해서 부종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헬프 신드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헬프 신드롬은 나중에 뒤에서 또 문제가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두통, 통증, 부종 나타나요. 그럼 또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죠? 또 한 가지. 그쵸? 희미한 시야. 눈이 뿌얘져요. 그러니까 눈에 부유물이 있는 것처럼 뭐가 떠다니는 것처럼 눈이 뿌얘지죠. 왜 그래요? 망막의 세동맥의 수축으로 인해서 그죠? 눈이 하얗게 뭔가 시야가 뭔가 뿌연 물질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희미한 시야를 동반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희미한 시야. 그러면 자간전증에서 자간증으로 이제 나빠지는 상태를 보면 두통이 계속 심해지고 심화부 통증 알루코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눈이 심하게 뿌옇게 흐려지게 되고 소변을 못 보는 거죠. 핍뇨 증상을 나타난다. 이게 이제 자간증으로 진행되는 나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읍범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하는 이유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 MgSO4를 정맥으로 투여를 하게 되는데 황산 마그네슘은 대표적으로 항경련제, 경련을 예방하는 거고요. 평활근 이완제 두 개를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평활근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니은번. 자, 황산 마그네슘을 중독 증상 간호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의 중독 증상은 항상 문제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심부관 반사가 감소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증상이, 자, 첫 번째. 소실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수가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분당 몇 회 이하로 12회 이하로 호흡수가 떨어지는 특성. 그 다음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소변량 감소예요. 그래서 자, 소변량 감소가 시간당 25cc, 25ml 이하로 감소하는 특성을 갖고 있게 되죠. 또 나타나는 걸 뭐가 있을까? 그쵸? 맥박이라든가 혈압. 자, 맥박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MgSO4를 사용해서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BP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도 이런 환자들 많죠. 자, 고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니까 혈압 떨어뜨리는 약물을 쓰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요. 막 80, 70으로 막 수축혈압이 떨어지면 다시 혈압을 올리는 약물들을 쓰는 거를 내과 ICU, MICU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돈 상태가 동반되고, 그 다음에 기면 상태가 동반되고, 뭐 이런 중추신경계 손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독 증상도 쓰면서 이제 간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 가지 빠진 거. 태아 상태도 봐야 되죠. 모성의 엄마가 자, 혈압이 너무 많이 떼면 태아 순환에 혈류에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면서 태아의 피탈하트톤이 떨어질 가능성도 하트레이트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간호 보세요. 그러면 간호도 같이 연결해서 보죠. 심부관 반사가 소실되는지 심부관 반사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수, 바이탈 측정을 해서 맥박이라든가 호흡수라든가 혈압이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량이 감소하는지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중독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량제로 어떤 약물이 만들어지죠? 준비가 되죠. 템프로, 칼슘, 글루코네이트가 프리페어가 되면서 얘가 MgSO4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템프로, 칼슘, 글루코네이트가 프리페어 되면서 바로 투입돼야 되는 거를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시면 중추신경계 반응 반사도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헬프 신드롬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 그랬나요?
자, 헬프 신드롬을 쓰라고 되어 있어. 정의. 그럼 뭐예요? 혈관 내피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증 자관전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합병증이 헬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용어만 기억하셔도 금방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H가 뭐예요? 헤몰라이시스죠. 용혈이에요. 자, 용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예요? 용혈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빈혈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청에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되는 특성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EL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E, Elevated Liver Enzyme. 그래서 이 수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SGOT, 그 다음에 SGPT, 간 요소 수치들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증상들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리겠지만 알류큐페인 증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 로우죠. 로우,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면 뭐가 나타나죠? 출혈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증 자관전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 이게 헬프 신드롬이죠. 점점 나빠지면서 이런 게 나타나서 이런 H 그 다음에 아까처럼 EL, LP 그래서 용혈 그 다음에 간요소 수치 증가, 저혈소판 수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유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제목을 보면 유산의 종류들을 적어 놓으면서 어떤 유산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번 보세요. 유산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유산 발생의 위험이 있는데 경과는 닫혀 있고요. 질출혈 소량, 통증도 굉장히 약하고 하복부 통증만 약간 있고 조직, 태아하고 태반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건 기억번은 뭐죠? 유산이 안 된 거죠. 유산이 될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절방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절방 유산. 유산이 될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은 배출도 없고 경관 계대가 닫혀 있고 약간의 질출혈, 통증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불가피 유산입니다. 자, 불자로 시작하는 게 자궁 계대가 다 경관 계대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유산을 피할 수 유산인 거야. 이미 불가피 유산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유산이 된 거고요. 경부 계대는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정도 출혈이냐, 중정도의 자궁 경련이냐, 심한 출혈이냐, 심한 경련이냐에 따라서 불가피 유산과 불완전 유산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또 특히 불가피 유산은 조직 배출은 없어요. 그렇지만 불완전 유산은 태아와 태반의 일부가 빠져나오고 일부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본을 보시면 태아와 부속물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일부는 남아있다고 자궁에. 그 다음에 다량의 출혈 심한 자궁 경련인데 자궁 경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반틈은 나오고 반틈은 자궁 안에 남아있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불완전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완전 유산은 이미 유산이 됐는데 깨끗하게 다 태아와 그다음에 태반 그 관련된 물질이 다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경관은 닫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닫혔기 때문에 출혈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궁 수축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의 유산 종류, 그 다음에 치료 및 간호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기억이 절방 유산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유산이 될 뻔한 거예요. 그렇지만 관리만 잘하면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방 유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절대 안정하면서 또 성관계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출혈이 있으면 출혈량 체크하면서 패드로 카운트하시면서 보시면 말기까지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자궁 수축이 지속된다 그러면 입원하시면서 모니터 하시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방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 유산이나 불완전 유산, 니은은 불완전 유산이지만 간호 방법, 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임신을 반드시 종결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팟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혈량들이 이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너무 많으면 수혈을 해야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하나 유산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계류 유산은 뭐죠? 자, 아기가 사산이 됐어요. 뱃속에서 사망한 거죠. 사망한 태아가 몇 개월 있는 거죠? 최소 2개월 이상 머무르고 있는 거를 계류 유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폐열 유산을 설명을 하면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감염으로 인해서 유산이 동반돼서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거. 그래서 폐열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습관성 유산요. 습관성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분만 히스토리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히스토리가 없는데, 그죠? 3회, 그죠? 습관성 유산은 3번 이상 유산 이유를 알 수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산을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3회 이상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같이 한번 이번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9번을 보시면 신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신증후군은 제가 칠판을 좀 닫고 하겠습니다. 자, 신증후군은 성인에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성인보다는 아동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신증후군은 아동에게서 많이 이제 발생해서 지금 나오긴 것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신증후군의 정의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구체막이 손상을 입어서 입자가 큰 단백질이 손상된 사구체를 통해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거를 지금처럼 신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발 연령은 2에서 7세 아동이에요. 그래서 아동 간호학에서 이제 신증후군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병태생리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태생리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쓰시면 훨씬 더 쉽다 그랬어요. 자, 신사구체가 손상이 된다고요. 이걸 이제 풀었으면 되겠죠. 신사구체가 손상이 돼서 뭐가 빠져나온다고요? 단백질이 투과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타날 수 있는 단백질이 너무나 많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소변에는 뭐가 되죠? 단백뇨, 과다한 단백뇨가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는 거죠. 그러면 소변에는 단백질이 많이 섞여. 그러면 혈청에는 단백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단백혈증, 저알부민 혈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변에 단백질로 다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피에는 단백질이 없어. 저단백혈증이야. 그럼 우리 몸은 신기해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없네? 그러면 그 역할을 단백질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어디에다 명령을 내려요? 간으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많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고지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게 되고 LDL 수치 올라가게 되고 트리글라세라이드 수치가 다 올라가는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고지혈증 특성을 갖게 되고 또 대표적인 게 단백뇨, 그다음에 저단백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없어요. 혈청에 단백질이 없어. 그러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죠? 교질 삼투압은 감소하게 되죠. 삼투압이 감소하게 돼서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신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부종이죠. 전신부종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저단백질 혈증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몸에 있는 체액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자,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 쪽으로 이제 간질 쪽이죠. 그래서 세포 쪽 간질강으로 체액이 이동하면서 어때요? 혈액에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저혈량증이 일어나게 되죠. 체액이
이동해요. 그래서 저혈량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어디도 부족하죠? 신장의 혈류량도 부족을 하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소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저혈량증으로 신장의 혈류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신장에서 이런 혈류량이 부족이 되면 어떤 기전이 활성화가 되죠? RLA, 그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기전이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되면서 자, 분비가 되는 게 레닌이죠. 레닌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레닌이 분비가 되고 AA가 뭐예요?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활성화가 되죠. 약으로 쓸게요. 그냥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합성이 되면서 뭐가 나타나죠? 나트륨하고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같이 부종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증후군의 특성,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를 기술하라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말로 쓰면 돼요. 단백뇨가 나타나고 저단백 혈증이 나타나고 고지혈증이 나타나고 저혈량증으로 인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RLA 기전이 활성화가 돼서 혈산 수축이 일어나고 그다음 뭐죠? 아까처럼 나트륨 수분의 재흡수가 일어나서 전신 부종을 동반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병태 생리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 신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백뇨요. 거품이 많은 단백뇨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단백 혈증이 나타나고 고지혈증이 나타나고 전신 부종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신 부종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얼굴부터 붓기 시작하면서 점차 오후로 갈수록 복부, 하지에 부종이 일어나면서 체중 증가 증상 등을 동반한다. 이런 4가지 증상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11번입니다. 자, 일형 당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응급실 방문 기록의 일부예요. 자, 여자아이 14살 학생인데요. 자, 1형 당뇨요. 그러면 1형 당뇨와 2형 당뇨를 구별하면 1형 당뇨는 선천성 당뇨이고 소아 당뇨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의식 상태가 기면 상태고요. 자,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워졌죠. 그 다음에 심한 감기로 인해서 자, 란투스 주사를 맞지 않았대요. 란투스 주사라고 하면 인슐린 주사고요. 특히 란투스는 뭐예요? 장기간용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은 거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일 전부터 심한 복통과 함께 설사, 오심, 구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발에 상처가 많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기억법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이 형태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자,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요? 당뇨 케톤산증을 이야기하고 있죠.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특히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보시면 자,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1차, 그러니까 1형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 합병증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대한 병태 생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 혈당이 높아진다. 당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당뇨 환자들이 혈당 체크하면서 혈당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되면 굶어도 당 수치를 높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그렇죠? 감염을 동반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인슐린의 저항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지금처럼 세포 안으로 그렇죠? 당연히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죠. 포도당이 감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간에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떨어지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막 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으로 해서 고혈당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고혈당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 많이 이제 간에서 무차별적으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혈당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때 인슐린이 투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인슐린이 투여가 안 됐어. 지금처럼 란투스가 투여가 안 됐죠. 투여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투여가 안 돼요.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자, 인슐린 투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뭐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냐면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되면서 지방이 분해가 돼요. 뭘로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됩니다.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는데 이 지방산이 어디로 가요? 간에서 지방산이 케톤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에서 케톤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에는 케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케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게 돼요. 산이죠. 산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산이 많아. 그러니까 간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신장에서는 뭘 하냐면 이거를 배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당, 이런 것, 케톤을 막 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는 뭐가 나와요? 케톤료가 빠져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분을 여기서 신장에서는 수분도,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당을 빼내야 되고 케톤도 빼내야 되죠. 케톤도 빼내야 되니까 케톤료, 그 다음에 단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뭐예요? 전해질 불균형 등이 동반이 되는 특성을 우리 당뇨병성 케톤 불균형, 당뇨병성 케톤 산증에서 이런 병태 생리를 기준으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발에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쓰라 그랬죠. 자, 대표적인 게 당뇨병성 신경증이죠.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증으로 인해서 말초 감각 신경의 변화로 일어나서 이런 발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 혈관의 죽상경화성 변화로 인해서 말초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돼.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궤저 잘 썩어들어지죠. 그래서 잘 썩어는 표현이 있지만 궤저가 잘 일어나 썩어 들어가죠. 썩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잘 힐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당뇨 환자, 심한 환자들은 절단하는 사태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기전은 면역 손상이죠. 자, 고혈당은 면역 기전의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식세포 식균 자궁을 떨어뜨려서 면역의 저항을 동반을 하게 돼서 그죠? 상처 치유가 제대로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발에 상처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미음의 발생 기전을 각각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 기전을 먼저 보면, 먼저 검사 결과를 먼저 봐볼까요? 자, 혈중 농도, 포도당 농도가 400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뇨로 진단되는 혈중 당 수치가 얼마죠? 126 이상부터 당뇨로 진단을 받죠. 그런데 400이래요. 그러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혈당이 얼마 정도 되냐면 300에서 600까지예요. 그래서 400 정도니까 당뇨병성 케톤산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 백혈구는 감염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혈당이 아니라 혈당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색소하고 헤마토크rit 수치가 올라가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래요?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죠. 당뇨로 인해서 또 수분 섭취 감소로 인해서 탈수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헤모글로빈하고 헤마토크rit 수치가 상승하는 걸 상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소변 검사에서 요 비중이에요. 우리 요 비중 수치가 얼마가 정상이죠? 요 비중 수치는 USG 1.010에서 1.030까지가 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5니까 요비중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럼 뭘 의미해요? 요비중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탈수를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톤 3 포지티브, 포도당 3 포지티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
케톤에 3포지티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면서 지방이 분해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케톤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혈중에는 케톤산이 많아지고, 또 속히 신장에서는 케톤을 배출해야 되죠. 그래서 케톤이 많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쓸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 자, 혈압은 90에서 50mHg. 혈압은 떨어져 있죠. 그쵸? 탈수 증상으로 인해 혈압은 떨어져 있고요. 맥박은 120회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흡수 올라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혈압이 떨어진다, 맥박수가 올라갔다, 흡수 올라갔다는 건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바이탈이 변화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디귿번. 쿠스말 호흡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자, 특히 쿠스말 호흡 같은 경우는 당뇨병 케톤산증에서 쿠스말 호흡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여기에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 간에서 케톤이, 지방산이 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케톤을 만들어내는 거죠. 분해가 되면서 합성이 되면서. 그래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인해서 호흡할 때 우리 쿠스말 호흡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였어요? 깊고 빠른 호흡이죠. 그래서 그런 쿠스말 호흡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 시 과일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처럼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산이 만들어져요. 그럼 케톤산이 폐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케톤산이 폐를 통해서 배출되는 양상이 뭐냐면 과일 향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 과일 향의 냄새가 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케톤산을 폐를 통해서 배출하는 기전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미음번. 피부의 긴장도 감소, 건조한 점막, 홍조를 띤 건조한 피부, 빠르고 약한 맥박.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체액량 부족으로 인한 탈수 부족 증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와 관련돼서 아까 혈색소라든가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이 상승한다.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요비중 수치가 증가한다라는 것도 탈수 증상으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발생 기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빠진 거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막상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가장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 보는 날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